여러분, 동네 골목이나 아파트 상가 걷다 보면 한 10평 남짓한 아주 조그만한 도서관들 자주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죠. 그쵸. 근데 거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좀 보다가 나중에 정식 4년제 대학교 학사 학위까지 딱 타서 나온다. 이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통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냥 애들 동화책 빌려주는 곳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화성시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요. 우리가 알던 그 조용하고 정적인 책 보관소는 이미 사라졌더라고요. 네, 완전히 변했죠. 보통 도서관 하면 막 조용히 책만 빌리고 반납하는 그런 숨 막히는 공간을 떠올리시잖아요. 쉬, 조용히 하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이 작은 공간이 지역사회의 복지나 소통, 심지어 행정이랑 고등교육의 인프라를 통째로 뒤바꾸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동네 골목마다 자리 잡은 이 작은 도서관이 어떻게 거대한 삶의 질 플랫폼으로 진화했는지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간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모아내고 있는지 그 기능적인 변화부터 봐야 하거든요. 자료에 나오는 성주군이랑 제천시 사례가 아주 정확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아, 성주군 사례요. 보니까 여기는 작은 도서관을 아예 아동 돌봄 프로그램의 전진기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서관을 100%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천시의 그 비단꽃길 새마을 작은 도서관, 여기 사례도 진짜 흥미롭거든요.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랑 젊은 세대가 모여서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막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복지센터를 지어주기만 기다렸잖아요. 네, 건물 올라갈 때까지 몇 년씩 걸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미 동네 모세혈관처럼 쫙 퍼져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복지와 커뮤니티의 장으로 바로 돌려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주군 같은 곳에서 대형 돌봄센터 하나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건축까지 수년이 걸리거든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깨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작은 도서관은 이미 주민들 거주지 한가운데 있잖아요. 난방도 잘 되고 안전하고 관리자도 있고. 즉,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적의 하드웨어인 셈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보통 도서관은 본질적으로 다수가 묵독을 하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정수기 원칙이죠. 네. 근데 성주군처럼 막 아이들이 모여서 돌봄 프로그램 하고 제천시처럼 어르신들이랑 청년들이 세대 간 소통한답시고 왁자질 걸 떠들면 당장 조용히 책 읽고 싶은 사람들은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공간이 작으니까 소음 분리도 쉽지 않을 거고요. 맞아요. 과거 마을 우물가나 마을 회관처럼 변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일까 싶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 공간들이 그런 물리적 한계의 아주 유연한 운영의 묘미로 도서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의 묘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나요? 과거의 도서관이 철저한 통제와 정숙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작은 도서관은 일종의 마을의 거실 개념으로 전환됐거든요. 마을의 거실. 네. 물론 소음 문제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시간대별로 공간 용도를 아예 분리하거나 설계 단계부터 백색 소음이 허용되는 커뮤니티 구역이랑 집중 열람 구역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 무조건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룰을 유연하게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매개체가 단순히 읽기 위한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성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행위 자체가 돌봄이 되고요. 또 같은 책을 주제로 어르신과 청년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융합되는 메커니즘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관공서에서 막 딱딱하게 보육 지원 안내문 보내는 것보다 그냥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니까 오세요. 이게 훨씬 거부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현대사회의 고립 문제나 맞벌이 부부 보육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책이라는 아주 신뢰도 높은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네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뭔가 되게 유익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니까요.
동네에서 가장 마찰 없이 사람들을 엮어내는 신뢰의 공간. 그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네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적인 변화죠. 자, 그럼 이 현상이 어떻게 거대한 행정 권력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관계망을 바꾼 작은 도서관이 이번엔 거대한 공공기관의 체질까지 바꿔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익산시가 무려 54년 만에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반세기가 넘어 새로 짓는 그야말로 시의 얼굴이자 가장 중요한 건물인데요. 엄청난 프로젝트죠. 네. 근데 그 신청사 지하 1층에 다목적 홀, 시민 동아리방이랑 함께 바로 이 작은 도서관을 한가운데 딱 배치했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결정이네요. 여러분, 보통 시청이나 구청 같은 관공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되게 권위적이고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민원 서류 떼고 볼 일만 빠르게 보고 휙 빠져 나오는 곳인데. 굳이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그 비싸고 중요한 청사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집어넣었을까요? 54년 만에 짓는 거면 막 엄청 화려한 프리미엄 카페를 넣을 수도 있고 삐까번쩍한 첨단 전시관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현대 지방정부들이 행정공간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딱 읽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이요? 네, 과거의 청사는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고 시민들은 그냥 그 업무의 대상자로서 방문하는 수동적인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저도 시청 가면 왠지 모르게 위축되더라고요. 다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들의 최대 과제는 이 권위적인 공간을 시민 친화형 열린 청사로 탈바꿈시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와서 머무는 공간이 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니까요. 근데 단순히 우리 청사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놀러 오세요. 백날 홍보해봤자 시민들이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일도 없는데 시청에 왜 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접근성 높은 무기로 작은 도서관을 선택한 겁니다. 전시관이나 카페보다 도서관이 낫다. 네. 프리미엄 카페나 화려한 전시관은 사실 초기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한두 번 가보면 끝나는 일회성 방문에 그치기 쉽거든요. 어차피 동네에 더 예쁜 개인 카페들이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다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죠. 책을 빌리러 계속 와야 하니까요. 시청에 서류 때려왔던 시민이 지하 도서관 들러서 책도 보고 온 김에 옆에 있는 동아리방 활동도 쓱 구경하게 되고요. 그렇죠. 거부감 없이 청사라는 공간 자체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트로이의 목마 전략이네요. 트로이의 목마형.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겉으로는 되게 아담하고 친근한 도서관의 모습을 하고 시민들을 청사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자기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 트로이의 목마가 성벽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공서는 더 이상 차가운 행정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커뮤니티가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는 거죠. 행정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공간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 유연한 인터페이스가 거대하고 뻣뻣한 관공서의 시스템을 시민들의 일상 언어로 싹 번역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유연한 인터페이스, 이거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마치 엄청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폰 앱 화면으로 쉽게 터치해서 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자, 공공기관의 체질까지 바꿔놓은 이 작은 도서관의 파급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공간이 우리 개인의 삶의 질, 나아가서 부동산이랑 지역의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인데요. 요즘 부동산 수산이셔도 도서관 인프라가 아주 중요하죠. 네, 자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신도시는 물론이고 신규 개발 지역에서 도시 계획할 때 공립 작은 도서관 확보를 아예 무슨 필수 조건처럼 논의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고급 주거시설에서도 앞다투어 짓고 있죠. 맞아요.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입주민 편의시설의 핵심으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작은 도서관이 마치 현대인들의 와이파이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이파이요? 네, 동네에 굳이 없다고 당장 생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주지 주변에 이게 안 터지면 삶의 질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느낌이랄까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의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 프리미엄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수준 높은 도서관 인프라가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요. 집 고를 때도 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가 그 동네 문화적 수준을 결정짓는 척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작은 도서관이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길래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공간을 내 집 앞에 두려고 할까요? 단순히 소설책 몇 권 빌려보려고 수십억짜리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을 짓진 않겠죠? 그렇죠. 요즘 책은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다 보는데. 그 해답은 바로 작은 도서관이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평생교육의 플랫폼이자 실질적인 학위 취득 기관으로까지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료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던 화성시 사례가 이걸 증명하죠. 아, 드디어 나왔네요. 화성시 사례.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이랑 동네 작은 도서관들을 촘촘하게 쫙 연계해서 무려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획이죠. 저 처음에 이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니 동네 도서관에서 종이접기 교실이나 인문학 교양강좌 듣는 건 익숙한데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이랑 똑같은 학사 학위를 내 집 앞 조그만 도서관에서 딴다고요. 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라는 그 거대한 인프라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10평, 20평짜리 도서관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구조가 너무 궁금한데요.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개별 작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 자체는 좁죠. 하지만 화성시는 이 작은 공간들을 시립도서관이라는 거대한 중앙 서버, 그리고 디지털 행정망으로 전부 연결했습니다. 아, 하나하나가 독립된 게 아니군요. 네, 동네 작은 도서관은 수강생들이 모여서 원격 강의를 듣거나 토론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캠퍼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이나 지자체는 학점은행제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걸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인 거죠. 와,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 내고 멀리 있는 대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지역 전체의 도서관 인프라를 하나의 거대한 분산형 대학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서분들도 이제 단순히 책을 찾아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학위 과정의 멘토나 학습 관리자 같은 고차원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직장 다니면서 혹은 아이 키우면서 새로운 커리어 쌓고 싶어도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 지역 주민들한테 내 집 앞 5분 거리 도서관이 고등교육의 문을 확 열어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의 지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확실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니까 신규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에서 길을 쓰고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군요. 동네에 책방 하나 생기는 수준이 아니네요. 네, 완전한 복합 인프라가 들어오는 거죠. 내 아이 안전하게 돌봐주는 보육시설에다가 이웃이랑 연결되는 커뮤니티 라운지, 거기다 언제든 새로운 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크로 대학교 캠퍼스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내 집 앞 가치가 진짜 와이파이 속도처럼 확확 올라가겠네요. 결국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질이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정보의 접근성을 극대화해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작지만 가장 밀도 높은 발전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가장 밀도 높은 발전소. 와,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는 표현이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놀라운 변화들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억 한편에 묵혀뒀던 그 먼지 쌓인 조용한 독서실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과거의 유물이 됐죠. 네, 지금 동네 골목마다 자리한 작은 도서관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돕고 세대의 단절을 잇는 활기찬 광장이고요. 굳게 닫혀있던 관공서 문턱을 허물어서 시민들을 맞이하는 가장 친근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거기에 학위까지 주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내 집 앞에서 4년제 학위까지 거머쥘 수 있게 해주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인프라로 맥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진화는 항상 사회의 결핍을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거든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은 공간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대답해주고 가상현실에서 모든 업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물리적인 지식의 보관소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텐데요. 네. 그럼 이 생명력 강한 작은 도서관은 또 어떤 낯선 기능을 기꺼이 또 하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 동네 도서관에는 종이로 된 책이 단 한 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헉, 책이 없는 도서관이요? 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계와 알고리즘의 시대에 인간의 체온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식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모여드는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의 관계의 도서관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죠. 와우,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도서관이라 지식을 담는 그릇이 책에서 사람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거네요. 이거 정말 짜릿하고 도발적인 상상입니다.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당장 내일 출퇴근길이나 산책하시다가 횡단보도 앞 혹은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작은 도서관 간판을 보게 되신다면요. 그냥 조용한 방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 작은 문 너머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적 엔진의 소리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엔 작아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미래를 향해 진화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가장 뜨거운 심장일 테니까요. 오늘 심층 자료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